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과 함께하는 자아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나요? 생각보다 주변의 시선에 의해 정형화되어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소개해 본다면 저는 굉장히 게으르고 실수가 많습니다. 또한 제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동기가 잘 생기지 않고 무얼 하든 여유롭게 시간을 잡습니다. 제 가장 큰 특징은 실천해보고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누가 이 책이 너무 재밌어, 이 드라마 봤니? 라면 직접 읽거나 시청하고 제 생각을 정리합니다. 취미는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단기적으로는 3일 동안 바짝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 때려치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하는 취미로는 산책, 독서, 글쓰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심했지만 하나의 실천 동기로 받아들여 생활하곤 했습니다. 제 목표는 현실에 적응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성찰하고 주변인들과 소박하게 오순도순 이야기하며 살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추억을 기록해 아이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일단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막막하기도 하지만 자존감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탐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누구지? 이 사고 자체가 나다움을 찾아가는 활동이니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방황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핸드폰만 하는데요. 한 일주일이 지나면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원래 책 좋아하는 애잖아 하면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자아정체성 확립이 주체적인 삶, 목적 있는 삶의 이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무너지더라도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필을 했는데요. 저는 책을 좋아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자아성장을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소설을 매개로 활동하는 것인데요. 저라는 사람의 성격 자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라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런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아정체성의 걸음들은 다양한 경험, 자신의 생각이 스며들 틈인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이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주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감정이 교환되는 장면들을 읽으며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비교하기도 하고 특정 문장들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의 해답을 제공받았던 경험 때문에 소설을 매개로 해당 주제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주체적인 삶에 도움을 준 소설과 자아탐구에 도움을 준 소설로 나눴습니다. 우선 주체적인 삶에 도움을 준 책입니다. 제가 선정한 책은 갈매기의 꿈, 소금, 멋진 신세계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보편적인 범주나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갈매기의 꿈부터 살펴볼까요? 이 책은 제가 중학교 때 읽은 책인데요. 보통의 갈매기들은 어부들이 뿌려놓은 밑밥을 먹으며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는 반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좀 남달랐습니다. 자신의 날개 기술을 연마하며 꿈을 쫓는 삶을 선택합니다. 조나단의 부모님마저도 왜 너는 다른 갈매기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니? 저공비행 같은 건 펠리컨이나 엘버트로스트에게 맡겨두렴 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의 조나단은 빠른 비행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거듭 실패하는 과정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것을 고민했지만 결국 한계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자유롭단다. 그러니 어디든 갈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고 나만의 삶을 개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녕 내가 원하는 걸 꼭 해보며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땐 축구 선수가 하고 싶어서 하루에 4시간씩 운동장에서 공을 혼자 찼었고 중2 때는 또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꾸준히 또 만드는 과정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익숙해졌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작가라는 직업, 광고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글쓰기는 취미가 됐고 창의적인 발상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참 뭔가를 많이 했죠?
책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배웠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특이하지만 소중한 경험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3번이나 읽었을 만큼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이 책은 가부장적인 모습 속에 가려진 아버지의 무게, 자본주의의 폐해를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산업화로 돈을 벌기 위해 온 노동자들의 고역, 가족들의 늘어나는 소비 수준이 가족 해체까지 이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읽게 되었는데 읽고 나서 과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돈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돈을 보고 직업을 고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내가 원하던 꿈을 이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책을 읽기 전까지는 직업과 자아실현을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일이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 둘을 합쳐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원래는 제가 꿈이 작가였는데요. 도서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책 자체를 통한 상호작용에 흥미가 생겨 사서라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던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멋진 신세계입니다. 멋진 신세계의 세계관은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국으로 통합된 2530년 미래사회입니다. 사회는 공동체, 동일성, 안전성을 강조하고 더 이상 사람들은 임신을 통해 체내 번식이 아닌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시험관을 통해 체해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일란성 쌍둥이이며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맡은 일을 선택받고 세뇌 학습을 받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모두 통제되며 역사 또한 금지가 됩니다. 왜냐? 멋진 신세계의 사회는 인간이 그저 도구처럼 맡은 일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인간이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통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과정이라면 책에서는 사회에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의 인간을 그 일을 좋아하도록 훈련시키고 세뇌 교육을 시킴으로써 하나의 도구로 만듭니다. 우리와 같은 책 밖의 제3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 모습이 이상하지만 세계국의 한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미리 정해두고 그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도록 미리 학습시켜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층이 나뉘어져 있어도 갈등이나 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학습시켰으니까요. 높은 계급은 아래 계급을 경멸하고 아래 계급은 높은 계급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학습받습니다. 여기에 이상함을 느낀 존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겠어요. 늙고 취약해지고 성불능이 되는 권리와 매독과 암에 시달리는 권리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갈 권리와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는 물론이겠고요. 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요구합니다. 저는 책을 읽자마자 인간성이 결여된 사회는 과연 올바른 미래일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내가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줄거리를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움츠려 있던 자유와 책임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해당 세계관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정답에 최대한 가까운 해결책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난스러움이 아닐까요? 제가 자아탐구에 앞서 주체적인 삶을 하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소설에서도 그랬지만 주체적인 삶은 고독하고 평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또는 자신의 능력에 의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가고 안주하지 않을 힘을 가졌습니다. 이런 위로를 전달해드리고자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아탐구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는 스푸트니크의 연인들입니다. 원래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를 소개할까 고민했을 정도로 그의 작품들은 나라는 존재나 세상을 더 자세하게 탐구하기에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작품을 고민했지만 이 스푸트니크의 연인이라는 소설이 자아성장이라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 선정하게 됐습니다. 줄거리보다는 문장들이 인상 깊어서 제가 필사했던 문장들을 나열해보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언급되는 나는 필연적으로 말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에 의해 취사선택되고 규정되고 잘라내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언급되는 나의 모습에는 어느 정도의 객관적 진실이 있을까? 이 구절을 처음 접하고 뜨끔했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지 않는가 생각하며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을 하게 해준 구절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물의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거의 같은 정도로 숨어 있는 것이다. 이해라는 것은 항상 오해의 전체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큰 일보다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문장들이 인물의 대사나 심리로 제시되어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완벽할까? 편함을 위해 내가 놓치고 있는 가치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린 결론은 성찰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에 계속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위로를 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책을 통해 배웠습니다. 불완전함을 가장 잘 나타냈던 문장을 읽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심하게 치명적으로 자신을 잃어버렸다 해도, 아무리 중요한 것을 빼앗겼다 해도, 또는 겉면에 한 장의 피부만 남긴 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묵묵히 삶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바로 유명하디 유명한 데미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읽다가 포기를 하고 대학에 와서 완독한 책이었습니다. 싱클레어라는 인물이 데미안의 조력을 받아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풀이를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자기 자신뿐이다 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나 목표는 스스로밖에 설득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멋지다고 해주겠지 라는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 내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설계할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직분이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아무래도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는 것이며 운명을 자신 속에서 완전히 그리고 굴절없이 다 살아내는 일이었다 라는 구절도 위와 같은 이유로 필사를 했습니다. 데미안을 읽고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 결코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했다기보다는 주변의 사물이나 인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형성이 됐다고 느끼게 된 점입니다. 이때까지는 나와 세계를 분리해서 바라보고 고독과 외로움이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라는 존재는 결국 상호작용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저는 데미안과 엮어 읽기로 읽었는데요. 두 작품 모두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을 딛고 일어나는 소설이지만 데미안은 조력자가 있었고 호밀밭의 파수꾼 속 인물은 완전 날 것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호밀밭의 파수꾼은 주인공인 콜필드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뉴욕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는 2박 3일간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낸 소설입니다. 콜필드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어른들의 가식적인 세상이 싫지만 모순적이게도 술과 담배, 성매매 시도까지 하는 등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점에서 사춘기 시기의 불안정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야. 애들이란 앞뒤 생각 없이 마구 달리는 법이니까 말이야.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내가 나타나서는 꼬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입니다. 콜필드가 생각하는 어른은 아이들이 적어도 그 연령대에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보호해준다는 생각이 잘 드러나서 좋았습니다. 또한 결국 모든 사람은 어른이 될 텐데 어떤 가치관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것인지 성찰하게 해준 소설입니다. 너무 먼 미래를 위해 순간순간들을 하찮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어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며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소설을 통한 자아성장을 주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만들며 느낀 점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나마 해소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것들도 소중히 보이니까요. 현실적으로는 과제라든지 시험이라는 현실에 치여 개성을 잃을 때도 많겠지만 저는 고유의 향기는 몸에 배어 은은히 남는다는 말을 전달드리며
꼭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